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새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로 보였나 봐요.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어머니도 너무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좀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식당 일부터 남의 집 가정부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의 도움으로 큰 식품 공장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학교 급식도 들어가고 병원 식사도 들어가는 큰 회사였죠. 어머니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일 저 일 전전하지 않고 고정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같은 날 월급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급식비 하루 이틀 늦어서 학교에서 연락 올 때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이제 꼬박꼬박 월급 받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넉넉하지 못하게 키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첫 월급을 받으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제 학원을 등록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더 대단한 건 어머니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도 말이죠. 더군다나 마음씨도 고우세요. 평생 힘들게만 사셔서 그런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근무하시는 회사가 음식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 공장에 버려지는 재료들이 많았나 봐요. 아까운 음식이 버려지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좋지 않으셨는지 근무하는 회사 사장님에게 어머니가 건의해 한 달에 두세 번씩 보육원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어린 제가 봐도 어머니는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한 어머니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어머니를 닮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진로를 정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남들처럼 대학에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건 남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하루라도 빨리 누리며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티내진 않으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천식을 오랫동안 알아오시기도 했고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무릎이며 허리,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학교가 일찍 끝나 어머니가 일하시는 회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공장 앞에 줄줄이 세워져 있는 트럭에서 제 몸만한 한 박스를 들고 공장으로 나르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전까지 어머니가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줄만 알았지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줌마, 굼뜨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뒤에 차에서도 물건 다 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따라 허리가 펴지질 않네. 알았어요. 금방 후다닥 할게요. 공장 안쪽에서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온 젊은 직원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니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웃으며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배추 박스를 들어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으로는 최고니까요. 제가 사실 재주가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나마 성실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남들이 대학 가서 진로를 고민하고 스펙 쌓을 시간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싶었죠.
제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능 준비로 바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된 해에 자랑스러운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만 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하필이면 전혀 연고지도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나 평생 살아온 지역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몸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와 살아야 한다는 것도 걱정이었고, 어머니 없이 저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 막막하고 겁이 났습니다. 엄마, 나 없다고 또 식사 대충 때우고 일만 하면 안 돼?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는 거야. 나랑 약속해? 알았지? 늙으면 원래 다 여기저기 아프고 하는 거야.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시청 가서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예쁨 받으면서 일해. 엄마, 나 몰라? 나 엄마 닮아서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잖아. 어딜 가나 이쁨 받고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내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주말마다 올게. 어머니 앞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직장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잘 참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일이 쏠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공무원이라는 게 말이 좋아 철통밥이지 사실 버티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시청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어머니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정말 갈 수가 없었어요. 몸도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하고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부터 제가 전담해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나 다름없는데도 아무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일을 해내느라 매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멘탈이 털린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종효 씨는 원래 눈치가 없는 스타일인가 봐? 시작은 이랬어요. 철출근하고 며칠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가장 막내였던 선임이 제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따지듯 말했어요. 선임인 내가 8시에 출근하는데 종효 씨는 9시에 출근하더라? 아, 네? 원래 출근 시간이 9시 아닌가요? 저는 정말 선임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9시 출근이라 9시까지 출근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앞으로는 저더러 8시까지 출근하라네요. 저희 부서의 5급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종혁 씨 오기 전까지는 내가 모닝 다방 담당이었거든. 이제는 종혁 씨가 9급 막내니까 앞으로는 종혁 씨가 해. 저는 선임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요. 모닝 다방이라니 모닝 커피도 아니고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닝 다방이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암묵적인 관례 같은 거였나 봐요. 9급 공무원 중 막내가 항상 1시간 전에 출근해 상사들의 책상과 회의실 청소를 해놓고 직원들 취향대로 커피를 준비하는 일이었죠. 그런 게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와, 정혜 씨는 눈치만 없는 게 아니라 융통성도 없구나. 회사 생활하는데 어떻게 회사 업무만 딱딱 맞춰서 해. 아무리 그래도 시청 일 때문이 아니고 상사분들 심부름 때문에 1시간씩이나 일찍 출근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선임의 말대로 제가 정말 눈치도 없고 융통성도 없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씩이나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임은 제 말이 거슬렸는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가리지 못하면서요. 정효 씨가 아직 시청이 어떤 애인지 몰라서 착각하나 본데 우리가 같은 9급이긴 해도 엄연히 달라. 정효 씨는 고졸이잖아. 나는 4년제 나왔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더군요. 똑같이 공무원 시험 봐서 같은 9급 공무원이면 똑같지
거기다가 대고 뭘 또 고졸대졸 나누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봐야 몇 개월 차이도 안 내는 선임 주제에 선배 대접을 어지간히 받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굴더군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그 구급 선임이 다가오더니 쪽지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부서 계장님 댁 주소라고 하더군요. 계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시키실 일이 있다고 하셨다면서 내일 오전에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가보라네요. 제가 뭔가 물을 새도 없이 선임은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직장 상사라도 그렇지 주말까지 시킬 일이 뭐길래 집 주소까지 알려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계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왜 아직도 오질 않냐고 하시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계장님은 토요일 오전 댁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계장님이 낮은 한숨을 뱉으시더니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장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긴장했습니다. 평소 시청에서 본 모습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계장님은 인상을 구기시더니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고는 본인의 차키를 제게 휙 던졌어요. 제게 운전을 하라는 이야기 같아 저는 운전면허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던졌던 차키를 획 뺏어버리더군요. 종효 씨는 고졸이라더니 학교 졸업하고 놀면서 운전면허도 안 따고 지금까지 뭐 했어? 아이고, 배운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울 줄 알아야지. 쓸모가 없네 없어. 저는 주말 아침부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거냐고 물었어요. 우리 큰딸이 오늘 피아노 콩쿠르 대회 있어서 운전 좀 해달라고 불렀더니 운전도 못하는 사람을 괜히 기다렸네. 나 콩쿠르 갔다가 올 테니까 우리 둘째 좀 봐줘. 남편이 출장 중이라 애 봐줄 사람이 없거든. 계장님, 제가 계장님네 애를 왜 봐요? 급한 일이 있으신 거면 가족들에게 부탁하시거나 시터를 고용하셔야죠. 무턱대고 본인 할 이야기만 하고 나가려는 계장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대체 저더러 왜 본인의 아이를 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와, 어이가 없네. 종효씨, 평생 9급으로 있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종효씨 업무평가 좋게 못 줘. 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애 굶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갔다 와서 내가 다 확인할 거니까. 세상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싶더군요. 상사라고 업무평가를 인질로 삼아 사적인 일에 직원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어요. 구급 선임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일을 저에게 다 떠넘긴 거였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 종일 계장님네 둘째를 돌봤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5살짜리를 먹이고 재웠어요. 어머니를 따라 보육원에 가서 봉사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꾸만 울컥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이후에도 계장님은 개인적인 일에 자꾸만 저를 부르셨습니다. 계장님 댁 집안 행사 때는 물론이고 시댁 김장에 아이들 픽업까지 별의별 일에 저를 다 부르셨어요. 명분은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다. 종효 씨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힘든 척하면서 결국은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말을 돌려 계속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거였죠. 계장님이 정말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게 도움 청하는 거라면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업무 평가를 빌미로 자꾸만 사적인 일을 시키시면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계장님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종효 사문관은 일에 욕심이 없나 봐? 고졸의 9급이라 불쌍해서 내가 기회 주는 거 아니야. 나랑 가깝게라도 지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평생 말단 9급으로 살 거야? 계장님 고정하세요. 종효 사무관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말리는 시누이도 얄미운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5급 계장이나 9급 선임이나 다 너무 짜증나고 재수없었어요. 저는 사회생활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서의 9급은 저와 그 선배가 유일했어요. 다른 분들은 모두 다 경력이 오래되셨고 직급도 7급 이상이셨습니다. 그런 환경이었으니 9급 선임은 항상 저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면서 당연히 저보다 자기가 먼저 진급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계장님께서 그 9급 선임을 유난히 예뻐하시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만한 게 9급 선임은 신기할 정도로 여우짓을 잘했어요. 비위도 잘 맞추고요. 계장님이 머리만 조금 자르고 와도 어떻게 알고는 너무 잘 어울리네, 계장님 때문에 자기도 단발병에 걸리겠네 등등 이빠른 소리를 쉬지도 않고 잘했어요. 거기다가 계장님이 해야 할 일까지 본인이 굳이 도맡아 하겠다고 나서서는 결국은 제게 시켰다는 겁니다. 커피를 타는 잔심부름이나 굳은 일이야 제가 막내니 억울해도 꾹 참고한다고 하지만 5급 계장님이 하시는 일까지 제게 시키는 건 말이 되질 않았어요. 선임 사무관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제가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제 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계장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 말에 9급 선임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군요. 종효 씨 말이 좀 이상하다. 꼭 우리가 종효 씨한테 다 시킨 것처럼 말하네? 사실 제 일이 아닌 건 맞잖아요. 안 그래도 제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매번 감당하기 힘든 일까지 맡기시잖아요. 내내 속으로 꾹 참아왔던 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일을 떠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일도 아닌 일을 밤새 야근까지 하며 해내야 하는 것도 화났지만 더 이상했던 건 제가 한 일을 마치 자신들이 한 일처럼 위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바보처럼 참고만 있었어요. 쭉 8시에 출근을 하면서요. 그 잘난 모닝 다방인지 뭔지도 열심히 했고 재수없는 선임이라도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이니 웬만한 거는 다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참다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선임이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와, 종효씨, 일부러 직원들 있는 앞에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종효씨한테 일 몰아주고 괴롭힌 것처럼 소문내서 나 제대로 쪽팔리게 하려고? 저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일을 키운 건 9급 선임이었어요. 9급 선임이야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멋대로 와전해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게 일러 바치듯 이야기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 내에, 아니 어쩌면 시청 전체에서 개념 없는 9급 공무원으로 찍혀버렸어요. 제가 처음 시청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괴롭힌 건 본인이면서 오히려 제가 9급인데 선배 대접 받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다닌 것처럼 말을 꾸며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이니 소문이야 금방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9급 선임이 계장님 라인인데다가 워낙 시청 내에서 친한 사람도 많다 보니 예뻐하는 상사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어요. 제가 걔잖아.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선임더러 같은 9급이라고 막 무시하면서 말 대꾸 왔다는 애. 암튼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저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대로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이 시청 안에서 싸가지 없는 9급으로 제대로 낙인이 찍힐 것 같았어요. 제가 근무하는 시청이 지방시청이다 보니 사실상 부서 이동이나 근무지 이동이 잦지 않아요. 몇 년째 저를 괴롭히는 상사들과 매번 같은 일 가지고 실랑이 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은 위계질서도 중요하고 같은 직급이나 부서 안에서도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줄타기죠. 저 같은 하급 말단 공무원은 줄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고달프게 되는 것이었죠. 저는 매일 밥도 혼자 먹고 회식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구급 선임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이 좁은 시청 바닥에서 말단은 참아야죠. 저는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아직 사회생활을 잘 모르고 미숙해서 선배에게 실수한 게 있으면 너무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100번 참고 인내하며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의 제 공무원 생활을 위해서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런데 선임은 제 사과에도 팔짱을 끼며 저를 아래로 대충 깔보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더군요. 그러게, 구급의 고졸 출신이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선임한테 말대꾸를 해. 앞으로 조심해. 또 내 앞에서 거슬리게 굴었다가는 그때는 아예 이 시청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구급 공무원의 망신이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대학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멍청하게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꾹 쥐고 참았어요. 더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동료들과 밥도 같이 먹고 당당하게 회식에도 가고 싶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 한 번 준 적 없고 남들이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착하게만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이 시청 안에서 끝까지 버티겠다고요. 그 재수없는 선임들보다 오래오래 말이죠.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급이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된 지 5년이 넘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다짐은 다행히도 금방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9급 선임보다 먼저 7급으로 승진했어요. 9급 선임이 계장님에게 저보다 이쁨이야 많이 받았지만 근무 연수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업무 평가나 업무 추진 능력에서 제가 월등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선임 앞에서 티내봐야 좋은 소리 들을 리 없으니까요. 아무리 여우짓을 잘하고 정치질을 잘해봐야 사실 일 잘하는 거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소문으로 인해 시청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았었는데 막상 제가 다른 9급 공무원에 비해 빠르게 승진하자 다들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제가 진행한 일은 언제나 결과가 좋았다고요. 저는 시청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제 진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보다 먼저 승진한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승진을 한 덕분인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흘기고 다른 직원들과 제 뒤에서 속삭거려도 전처럼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감이 한결 올라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시청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연애할 생각도 못했는데 승진을 하고 나니 연애도 알아서 슬슬 풀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봉사 다니는 보육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보러 가는 날이면 종종 함께 봉사를 갔었었는데 그때마다 원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남자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집안이 아주 빵빵해. 시아버지들 집안이 다들 지역에서 한 자리씩 하는 유지들이라니까. 그렇게 조건 좋은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할까요?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얼마 전까지 9급 공무원이었는데. 승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시청 내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지난 일들이 내면에 상처로 남은 것 같았어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가 그런 거 따지는 속물들이면 소개하겠어? 내가 워낙 참한 아가씨고 공무원이라고만 했는데도 남자네 쪽에서는 무조건 좋대.
소개를 주선한 원장님 말에 의하면 남자도 남자지만 집안이 정말 괜찮다고 강조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인품도 너무 훌륭하다고요. 소개받은 남자의 집안에서도 보육원에 꽤 오래전부터 기부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 거기다가 고졸인 저를 전혀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제 잘못도 아니고 고졸인 게 부끄러울 일도 아니지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안싸돈 닮아서 며느리 될 애가 인상이 참 좋네요. 거기다가 시청에서도 일찌감치 인정받아 승진도 제일 빨리 했다고요? 아이고, 안사돈께서 너무 기특하시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저 같은 딸이 있어 너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의젓했다고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셔서 맞장구를 치셨어요. 어쩜 여자 몸으로 혼자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앞으로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모든 힘든 일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돕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런 복이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거기다가 시부모님까지 너무 좋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되고 힘들었던 제 인생도 이제야 빛을 보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 리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필이면 또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9급 선임은 아무래도 전세계 악연이었나 봅니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었죠. 글쎄 저와 같은 날 결혼을 한다더군요. 워낙 친하질 않다 보니 서로 결혼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청첩장을 돌릴 때 알아버렸어요. 같은 날짜에 시간대도 비슷한데 결혼식장 위치가 멀어서 시청 직원들 입장에는 곤란할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예식날을 정하냐고 수군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 사람들이야 크게 상관없었어요. 저보다야 다들 9급 선임이 아는 직원들이 많았으니 제 결혼식에는 올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희 부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저와 더 가까워도 9급 선임이 워낙 성격이 요란하니 제 결혼식에 오겠다고 말하기 곤란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계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래 직원 입장에는 곤란한 상황에서 차라리 계장님이 정해주는 게 편하니까요. 계장님께서는 이제 와서 결혼식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인원을 나눠서 반반 가까운 쪽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문제는 계장님께서 9급 선임이 아닌 제 결혼식에 오겠다고 한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계장님 댁이 제가 식을 올리는 식장과 더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9급 선임은 싫었나 봐요. 그때부터 자꾸만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대놓고 툴툴거리더라고요. 계장님이 한식 좋아하셔서 일부러 갈비탕 나오는 곳으로 예약한 건데 계장님 안 오신다고 하니까 저 너무 서운해요. 저희 부모님 계장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나도 못 가서 너무 아쉽지. 하지만 직원들끼리 정한 일인데 계장인 내가 마음대로 했어야 되겠어? 축의금 많이 보낼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꼴을 보는데 눈꼴이 시려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결혼식 안 오셔도 되니 그냥 9급 선임 결혼식에 가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 내에 계장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계장님이 이혼했는데 시청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아닌 척 연기하고 다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이 직접 계장님 집에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라고요. 저는 소문을 듣고도 당연히 모른 척 했습니다. 계장님의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좁다면 좁은 시청 내에서 소문이라는 건 언제나 흔하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한 똥물이 제게 튀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결혼식은 사적인 일인데 내가 멋대로 누구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할 권한은 없는 건데 내가 괜히 나섰어. 우리 그냥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직원 결혼식 쪽으로 가기로 하자. 계장님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난 지혜씨 결혼식장으로 갈게. 그리고 종효 사무관은 서운해하지 마. 종효씨 결혼식은 나 말고도 갈 사람 많을 테니까. 계장님께서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 결혼식장에는 못 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나 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퇴근하던 저를 따로 부르신 계장님께서 다짜고짜 저를 쏘아붙이셨어요. 김종효, 네가 감히 날 엿먹여? 내가 몇 번 집에 불러서 개인적인 일 좀 시켰다고 앙심 품고 감히 이딴 식으로 사람을 바보 만들어?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아래 직원이라도 함부로 말하면서 몰아붙이지 마시라고도 했어요. 그러자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제가 계장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답니다. 저는 아예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저는 계장님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계장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계장님이 이혼한 거 정말 몰랐어요. 계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순진한 얼굴로 얌전한 척 굴더니만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네. 우리 집에 드나든 게 너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소문을 내? 계장님은 구급 선임이 아닌 당연히 제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절대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계장님은 그 일 때문에 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한 거였어요. 이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꾸민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안 봐도 당연히 그 제스탱이 구급 선임이었죠. 저와 같은 날 결혼식인데 계장님이 제 결혼식에 오시는 게 싫어서 이런 짓까지 벌인 게 분명했습니다. 정말 유치해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괜한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해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따져 물으면 뭐 하겠어요. 구급 선임은 작정하고 제 앞에서 아주 딱 잡아댔는데요. 오히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면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제가 먼저 계장님이 이혼했다는 말을 자기한테 했답니다. 본인도 제가 이야기해서 알게 됐다면서 연기하더군요. 난 말만 들어도 너무 마음 아프던데 종효 사무관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 멋대로 떠벌리고 다닐 수가 있어? 계장님이 종효 사무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소리 언제 했다고 생사람을 잡고 이래요. 어머,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딱 잡아대는 것 좀 봐. 진짜 소름 돋는다. 됐어. 이야기해봐야 뭐하겠어. 어차피 종효 사무관이 7급이라 9급 지혜씨보다 시청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올 거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안 가도 되지.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면서 계장님은 다짜고짜 저더러 아무리 직급이 있는 직장 생활이라도 동료들끼리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라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9급 선임 이지혜 씨야말로 지금까지 저더러 고졸 9급 말단이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가 7급이라 자기를 무시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몰아가더군요. 아예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까지 하면서요. 안 그래도 한 부서에서 둘이 같은 날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겼으니 시청 안이 다 저희 이야기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럴만하죠. 진실이 뭐든 간에 사람들이 듣기엔 아주 재미있는 가십이니까요.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 저는 승진 좀 빨리 했다고 나이 많은 선배를 9급이라고 무시하는 개념 없는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 일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정말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나까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 좁은 지역에서 소문이란 건 쉽게 잊히질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을 그만두면 이제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졸에 그 흔한 운전면허 한 장 없는데 말이죠. 사실 시청 안에서 이상한 직원으로 낙인 찍히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당연히 서러웠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제 결혼식에 시청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명색이 공무원인데 제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면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시청일로 힘들어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한데 뭘 걱정해. 그 선임이랑 계장이라는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우리 더는 참지 말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보자. 자기도 알지? 우리 아버지 지역에서 유지나 다름없어. 아버지 말 한마디면 그런 사람들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서 매일 시청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온전히 혼자 감수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위해 뭐든지 해줄 것처럼 말해주니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에게도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요.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결혼도 전에 직장 생활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못난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번 일도 꿋꿋이 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서 사람 중 누구도 제 결혼식에 오질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말이죠. 시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다른 부서 직원들 몇 분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계장님 성격을 아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울컥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눈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과는 다신 상종하지 않기로요. 제가 공무원이 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정신나간 인간들 때문에 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요. 괜히 풀죽어 기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구급 선임이든 계장님이든 누구보다도 일 잘하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년에 한 번 시청에서 준비하는 지역 내에 가장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시장님 주최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 시청 내의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다 긴장하는 날이었죠. 저희 부서에서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아 준비하느라 저는 한 달 내내 야근하며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다행히 행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행사가 끝나고 회식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이 계신 테이블로 가 인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행사에 참여하시고 저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행사 지원을 해주신 것도 모자라 주변에 아는 지인들까지 소개해 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든든했습니다. 한참 회식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쯤이었어요. 시장님과 보좌관님이 저희 부서가 있는 테이블로 직접 오셔서 저희 부서 덕분에 행사가 너무 잘 치러졌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종효 사무관이 아주 고생이 많았다죠? 우리 보좌관들 말이 김종효 사무관이 매일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야근했다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신혼인데 시청에서 너무 부려먹는다고 남편이 내 욕 좀 했겠어. 시장님의 칭찬과 농담에 저는 민망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맡아보는 행사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고 둘러댔어요. 시장님이 자리로 돌아가시고 난 뒤 저희 부서 테이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함께 앉아있던 팀원들이 슬슬 계장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 있다가는 아무래도 또 괜한 소리 들을 것 같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척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갈 리 없는 구급 선임이 슬쩍 계장님을 끌고 저를 따라 나왔더라고요. 종려 사무관은 나이가 들어도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계장님이 버젓이 계신데 시장님 앞에서 혼자 행사 준비 다 한 것처럼 굴어야겠어? 누가 보면 우리가 종려 씨한테 일 다 넘기고 아무것도 안 한 줄 알겠네. 굳이 화장실을 가려던 저를 끌고 식당 옆 구석으로 데리고 가 안 해도 될 말들을 짓거렸습니다. 제가 언제 혼자 다 한 것처럼 말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엄연히 따지자면 행사 준비 한창일 때도 다들 저만 빼고 칼퇴근하신 건 맞잖아요. 시청 안도 아니고 어차피 회식 자리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만 뻐끔뻐끔 피어대던 5급 계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아주 날이 바짝 선 눈으로요. 어머, 계장님,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그거야 팀원들 각자 다 집안에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우리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 어차피 행사도 잘 끝냈고 시장님께 칭찬도 받았으니 저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꼴에 잘났다고 뻔뻔하게 구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선배들 일부러 저 괴롭히려고 그러신 거 맞잖아요. 다들 집안일 있다고 일찍 가셔놓고 저만 빼고 회식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제가 퇴근하다가 근처 노래방으로 다 같이 들어가시는 거 다 봤거든요.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라 이제 일일이 속상하지도 않아요. 단지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가끔 억울할 때는 있었습니다. 아니, 김종효 사무관님,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무관님만 빼놓고 그랬다고. 와, 완전히 생사람 잡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반말을 찍찍 해대며 소리를 지르던 선임은 주변을 일식하더니 괜히 존댓말을 해댔어요. 가소롭더군요. 제가 그날 너무 속상해서 남편이랑 통화까지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남편도 제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선배님들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신고까지 하라고 했다고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서 사람들의 만행을 다 알리고 싶어서요. 짝!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빨개진 얼굴로 담배만 연신 피워대던 계장님이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내리쳤어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닌 여러 번을 갈겼습니다. 제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구급 선임도 놀랐는지 계장님을 말릴 정도였죠. 계장님 왜 이러세요? 시청 사람들도 많은데 그만하세요. 이 손 안 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따돌림이니 뭐니 그런 개소리라고 있어. 네가 앞에서는 얌전한 척 굴더니만 내 대해서는 뭐 신고 안 해 만회하면서 내 인생 조질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술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흥분해서인지 계장님은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50이 다 되신 분이 힘이 얼마나 센지 저를 밀치는 힘에 저는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까지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졌어요. 내가 김종효 전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초장에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멍청한 것들이 무식한 고졸년 하나 어쩌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돌아버리게 만들어. 지금까지 얌전한 척 뒤로 호박씩 깐 건 제가 아니라 계장님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고고한 척 하시더니만 결국 본색을 드러내신 거죠. 계장님도 워낙 욕심이 많고 승진에 목말라 있던 분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칭찬을 받은 것만으로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괴롭힘이니 뭐니 하는 소리까지 하니 도저히 흥분을 참지 못하신 거죠. 최근 들어 공무원뿐 아니라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누군가 책임져야 하다 보니 상사들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다니 이건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안이 봉봉해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오던 시아버지께서 하필이면 이 거지 같은 광경을 보고 마셨어요. 붉게 부어오른 제 얼굴을 보시고 이상함을 감지하신 시아버지는 곧바로 제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 가방을 보시고는 인상을 구기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래? 짝.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계장님의 뺨을 세게 쏘아붙이셨어요.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요. 하필이면 시아버지께서 제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들을 보고 말았거든요. 무슨 서류냐고요? 제가 틈틈이 적어놓은 신고서예요. 남편과 나눴다는 이야기가 농담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같은 부서 선임들에게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일기처럼 상세하게 적어두었어요. 고소한다거나 시청 감시과에 신고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제가 참기 힘든 순간이 오면 필요하겠다 싶어 적어둔 거예요. 사적 노무지식,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따돌림 등 이렇게 시작되는 글들이 빼곡하게 적힌 신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시아버지는 결국 참지 못하시고 계장님의 뺨을 날리신 거죠. 시청 계장이나 됐다는 사람이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어디 감히 내 며느리 뺨을 날려? 당신이 지금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이 바로 직장 내 따돌림이고 괴롭힘이야. 당신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다신 시청에 팔 못 붙이도록 해주겠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시아버지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이깟 종이 한 장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 나를 시청에서 쫓아내요.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이미 본색이 드러나서인지 계장님은 아주 뻔뻔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도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저는 계장님이든 선임이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시장님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제 이야기에 놀라 한 걸음에 식당 밖으로 달려나오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장님한테 일러 바쳤냐고요. 저희 시아버지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네들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짓 하는 건가? 동생? 시장님, 지금 누구한테 동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여기 김정유 사무관 시아버지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저희 시아버지의 친형님이셨어요. 다들 저를 미워하고 무시해서 제 결혼식에 오질 않았으니 알 턱이 없었죠. 그 순간 저희 시아버지는 시장님께 다가가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둔 신고서 종이까지 시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순식간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보좌관들은 뭘 멀뚱히 보고만 있어. 지금 당장 시청 공무원들 다 집합시켜. 이번 일은 내 명예를 걸고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 다들 옷 벗을 각오들 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과 집에 돌아간 공무원들까지 다시 다 소환돼 시청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시청 내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나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따돌림, 괴롭힘, 그런 관련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와 저희 부서 사람들뿐 아니라 시청 내에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받고 진술에 참여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제가 당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계장님과 구급 선임은 징계를 받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시장님께 그 정도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잘라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건이 있고 얼마 뒤 계장님과 구급 선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유 씨도 우리 집 와봤으니까 알잖아. 나 사실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 애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혼자 애 키우느라 정말 아등바등 사는데 이대로 나 공무원 잘리면 애들이랑 나랑 거리로 나 앉아야 돼. 그렇게 자식 걱정하고 잘리는 게 무서운 분이셨으면 저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굴면 안 되는 거죠. 종효 씨,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종효 사무관, 아니 사무관님, 제가 구급 주제에 사무관님한테 너무했죠. 나도 계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저지른 만행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요. 계장님과 구급 선임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연히 진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압니다. 제게 저지른 만행들도 당연히 용서가 안 되고요.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소리는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얼마 뒤 계장님과 선임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신 볼 일이 없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야 당연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건 제가 챙기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가족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도 아주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시장님과 가족이라는 사실이 삽시간에 소문이 나버렸으니 시청 생활이 전보다 아주 수월해졌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의 대가 없는 호의를 받으신 적이 많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그런 호의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로 다시금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이 일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따뜻함을 전해주고자 글을 쓰게 되었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평범 이하, 그러니까 불행하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삶은 항상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죠.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떠나는 바람에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는데 친할머니 또한 애정이 많은 분이 아니셔서 제가 뭐만 잘못하면 저를 그리 구박하시곤 했어요. 야, 이 기집애야. 내가 이불에 오줌 싸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너 할미 말 안 들을 거야? 죄송해요, 할머니. 잘못했어요. 아유,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아니,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너를 돌보게 된 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심하셔. 보통은 손주라 하면 이뻐하고 귀하게 여길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맡아 기르시면서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가엾게 여긴 적이 없으세요. 그저 짐덩어리 취급이셨죠. 자기도 관절이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어린 손주마저 길러야 하는 팔자가 되었다며 외려 한탄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엔 얼른 이 집을 나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학창시절 딱히 학업에 대한 지원도 받지 않았으니 공부에 대한 의지 또한 없었습니다. 그저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을 하며 얼른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조용히 짐가방을 챙긴 후 말씀드렸죠. 할머니, 저 이제 나가 살게요. 아르바이트 돈도 모았으니 안 보태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도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저 잘 가라는 듯 문을 쾅 닫곤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그 닫힌 문을 바라보는데 이 집에서 지내온 세월이 떠오르며 문득 서글프고 서러워지더라고요. 내 인생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걸까 싶고 지금 생각해보면 갓 20살 된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며 터덜터덜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나 집을 나왔다고 해서 고난이 끊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얻은 건 단 하나, 자유뿐이었어요. 이제 할머니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얻었지만 다른 경제적인 부분에선 계속 헐떡일 수밖에 없더군요. 돈을 벌기 위해 제가 처음 취직한 곳은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고른 화장품을 계산해주는 단순한 일이었는데 대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거기다 주 6일 근무를 했지만 저축할 수 있는 돈도 그리 많지 않아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조금 솔깃한 제안을 받았어요.
유정아, 언니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아는데 거기 한번 취직해 볼래?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술 좀 따라주고 손님들한테 웃어주면 돼. 밤에 일하는 거라 힘들긴 해도 여기보다는 훨씬 돈 많이 버니까 정 안 맞으면 하다 그만둬도 되고. 고시원 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늘 쪼들리게 사는 제 처지를 알았던 동료 언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솔직히 너무 흔들렸어요. 한 번도 그런 곳에서 일해볼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근데 머릿속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제 발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절박했던 거겠죠. 불 꺼진 술집 안에 들어온 순간 긴장이 되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면접은 막상 별거 없었습니다. 아는 언니 소개를 받아 와 그런 건지 내일부터 일할 수 있죠 한마디 하며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요? 네, 내일부터 나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면접 본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빨리 관두지 말라는 말만 하면서 채용했어요. 저 역시 돈만 벌 수 있다면 그저 이 고시원방만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 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러겠노라 다짐하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술집 일, 정말 말 그대로 제 영혼을 쥐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딸버린 제가 나이든 아저씨들 옆에 앉아 술을 먹고 은근한 손길들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이 바뀌거나 잘 못 마시는 술을 마시는 것까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야 더 힘든 일도 해봤는데 충분히 버틸 수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일하며 제 자신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한 번씩 진상 손님도 있었기에 그런 손님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막대하면 그날은 정말 목이 쉬어라 울며 집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던가요. 가끔 잔뜩 취한 손님들이 너같이 천한 X가 하는 말들이 너무 듣기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첫 3달까지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선 오늘은 꼭 그만둔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출근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술집 일은 술과 웃음을 파는 대신 얻을 수 있는 돈은 어마어마했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죽어라 일을 해도 벌지 못했던 돈을 여기선 하루 이틀이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시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 딱 1년만 하자. 1년만 하고 그만두자. 1년 동안 버는 돈이면 서울에 괜찮은 집 하나는 구할 수 있을 테고, 그 이후엔 괜찮은 직장을 구해 다시 정상적인 돈벌이를 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접은 채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을 채우고도 저는 나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가끔씩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명품에 미쳐 백화점을 돌아다니곤 했는데 처음엔 그걸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는 저 역시 그러고 있더라고요. 버는 돈이 많으니 쓸 곳이 그런 데밖에 없었어요. 남은 돈을 저축하긴 했지만 이미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환경이 나쁘지 않아 나중에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마치 하루살이 같은 삶이었어요. 제 삶은 어느새 20대의 다른 아가씨들과의 삶과는 거리가 생겨버렸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허나 그렇게 하루 돈 벌고 하루 돈 쓰고 의미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땐 제 인생은 이미 나락으로 추락한 후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정신이 들었던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희 술집에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기 시작했는데 매너도 좋고 팁도 잘 챙겨주어 인기가 좋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굴어 일하는 아가씨들이 그 방으로 많이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래 일하던 아가씨가 무단결근을 하면서 제가 그 남자를 접대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남자는 조용히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 묻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했죠. 아,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게...
그런데 그때 문득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 처음엔 1년만 일하자고 다짐하고 들어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늪이 되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제 스스로 가엾거나 하여 흐른 눈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제 삶이지만 놓아버리고 불행한 삶을 자초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었죠. 남자 손님은 제가 갑자기 눈물을 쏟자 자신이 더 놀라 당황해했고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술이나 털어놓으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남자는 우는 제 얼굴을 닦아주며 이야기를 해보라 재촉했고 저는 천천히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아온 인생을 그리도 허심탄회하게 말했던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내려놓듯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자 어느새 제 마음도 가벼워졌고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가게 관리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정말이야? 너 지금 젊고 이쁜데 돈 더 벌지 그래. 아니에요, 언니. 저 그만둘게요. 아,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언니는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느 날부터 그 남자가 선물 공세를 하더군요. 작은 목걸이부터 팔찌까지 제 생각이나 샀다며 선물을 주는데 솔직히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정 씨가 하면 이쁠 것 같아서, 유정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은 제게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그간 일만 했지 딱히 연애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남자라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살며시 들었어요. 물론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아가씨,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압니다. 아마도 더럽고 추저분한 일로 보이시겠죠? 어차피 가게에서 나올 신분이었기에 더 이상 아가씨도 아니었고 그 남자 또한 제게 어쩌다 한번 들린 가게라고 했기 때문에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누군가가 한없이 주는 애정이 그립고 지독하게 간절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 저희의 관계는 순식간에 진전되었습니다. 남자는 제게 너가 가게에서 나오면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보자 라고 말하였고 저도 그러기로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허구이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건 가게에 나가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참 기묘하죠. 그 마지막 날 이런 폭탄 같은 일이 터져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가게 밖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가 일하던 방으로 걸어와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이 미친년아, 어디 할 짓이 없어 유부남을 꼬셔? 이 더러운 거사. 너 내가 상간녀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상간녀라뇨?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우리 애 학원비부터 집안 돈까지 다 털었어. 알아? 알거지 되게 생겼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으며 제 환심을 사기 위해 준 선물은 자식 학원비와 생활비를 훔쳐 마련한 것이라는 걸. 그 순간 얼마나 순진무구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혼자만의 환상에 젖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고장난 기계처럼 또다시 말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단 사실은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을 퍼마시며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모두 닫고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가 가장 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잃은 건 사랑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돈이었어요. 그 사람이 진지한 만남을 약속하며 급하게 돈을 넣어야 해서 그러니 제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다음날 바로 갚는다고 했기에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한 사업가인 줄 알았기에 못 받을 리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남자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믿고 준 돈 역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부인 말에 따르면 그 남자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니 알게 된 어떤 사실 하나 놀랍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속은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을 뿐이었죠. 저는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바닥나 버렸고 그나마 친한 언니에게 빌려 몸 누울 곳을 찾았는데 고시원밖에 없더군요. 처음엔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살아봤자 의미 없는 인생, 이대로 죽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악할 만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더군요. 그 남자가 제 명의로 대부업에 돈을 빌린 거예요. 네, 사채업자에게 제 이름을 대고 돈을 빌린 것이죠. 도박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엄청난 돈을 제 이름 대고 빌려놓고 갚지 못하자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그 사람을 신고하여 찾아보려 했지만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머리를 뜯은 여자를 찾아갔지만 그 여자는 어딜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해 하며 물 한 바가지를 퍼부어 내쫓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망연자실할 일이 또 있을까요? 남자 잘못 만나 패가망신한 꼴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시시때때로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어요. 2주에 한 번씩 올 건데 돈 현금으로 내놔. 알겠어? 안 내놓으면 알지. 네가 더 잘할 거야. 무서웠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술집으로 들어갈 수밖에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지옥 속으로 스스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정아, 너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여기 떡볶이라도 좀 먹어. 그나마 저를 걱정해 주었던 같이 일하던 언니 한 명이었는데 언니마저 없었다면 저 세상길로 이미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언니도 남편의 사채빚을 갚느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지라 제 입장과 심정을 그 누구보다 이해해 주었어요. 그렇게 언니에게 하루하루 기대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끔 술집으로 와 돈을 받아가던 사채업자가 이번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로 오신 분인가요? 돈이나 주십시오. 네, 여기 오늘자 돈이요. 나머지 돈은 2주 후 28일에 또 드릴게요. 별말은 없었지만 어쩐지 험악하게 생긴 인상이 꽤나 사람을 겁먹게 했어요. 거기다 덕지덕지 있는 흉터에 문신에 언니도 그 남자를 보고는 괜찮겠어 하며 걱정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조금 이상한 사채업자였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채무자를 위하는 사채업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사채업자라고 해야 할까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손님과 조금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지만 너무 많이 취해 택시를 불러드리려고 나왔는데 집에 안 간다며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야, 내가 안 간다는데 네가 왜 말려? 아까는 집 가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이년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야, 너같이 술집에서 일하는 애들이 밖에서 만나면 감히 날 쳐다볼 수나 있는 줄 알아? 여기니까 내가 말상대 해주는 거야, 어? 아냐? 아냐고! 말 그대로 개진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온갖 말이 쏟아져 나왔죠. 천박한 것 주제에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주제를 알라. 내가 너 잘리게 만들어주겠다. 아무리 내 직업이 밑바닥이라지만 정말이지 못 들어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노려보고만 있자 그 진상 손님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팔로 몸을 감쌌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눈을 슬쩍 떠보니 조금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만하고 갑시다. 아이씨, 너 뭐냐? 가라고,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슬쩍 눈을 떠보니 그 사채업자분이 조용히 손을 잡고 말려주고 있더군요. 진상 손님도 그 사채업자의 험악한 인상에 조금 위축이 되었는지 침을 퇴 뱉곤 더러워서 안 온다며 물러가더군요. 그제야 살았단 생각이 들어 일단 그 사채업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몸 조심하세요. 그래야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곤 획 가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채업자들이면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하든 받아내기 위해 위협하고 일부러 센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딘지 사람이 나빠 보이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앞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건넸는데 액수를 확인한 사채업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병수 씨랑은 무슨 관계였습니까? 정병수, 절 등쳐먹고 간 사기꾼 이름이었죠.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빌린 돈 아니고 내 개인정보로 감쪽같이 날 속여가며 돈을 빌린 거라고. 그러자 사채업자분은 인상이 확 찡그려지더니 제가 하고 싶은 욕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놈이라면서요. 근데 쓰레기 같은 놈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돈 안 갚으면 제가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채업자의 눈빛이 조금 측은하게 변하더니 고생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급하게 떠나더라고요. 누군가 쓰레기 같은 놈이라 욕해주니 좋기도 하고 그간 한 번도 입 밖으로 못 냈던 놈인데 회상하니 기분이 더럽기도 하고 아무쪼록 기분이 묘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란 사람이 그 뒤론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일하던 가게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할 가게가 여기밖에 없는 거요? 아님 여기가 좋은 겁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진상들 많은 데서 일하냐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머뭇거리자 갑자기 명함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내 친한 형님이 운영하는 곳이니 여기보단 나을 겁니다. 말해두었으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알아보니 여기보단 정말 환경이 더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채업자분이 일하는 가게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조금 더 편하고 돈도 더 잘 벌리는 환경이라 전에 일하던 곳보단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까지 손수 알아봐주니 직업정신이 투철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뒤론 조금 더 크게 돈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곳엔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자들 간의 기싸움이 너무 심해 그게 좀 부담스럽더군요. 일부러 제 화장품을 으깨거나 부수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기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허나 저도 그 당시엔 나이가 적지 않았기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이런 것에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을 순 없었죠. 그렇게 굳세게 마음을 다 잡고 일을 해나가고 있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거와 별개로 저는 얼마 못 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가게가 한번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손님의 목걸이가 없어진 것이었는데요. 고가의 명품 목걸이였고 CCTV를 찾아봐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같이 일하던 아가씨가 관리자에게 저를 가리키며 전현이 가져갔어. 확실해요. 제 가방을 뒤져봐야 된다니까? 하더라고요. 그 말에 손님 역시 이봐요. 당장 가방 내밀어봐요. 하며 저를 의심하더군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손님이 그렇게 나오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건가요? 뭔가요? 하지만 저야 숨길 게 없었으니 비웃으며 당당히 제 핸드백을 내밀었죠. 근데 핸드백을 뒤적거리던 관리자의 손에선 그 고가의 목걸이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목걸이가요. 분명 그 여자와 손님이 짰든 그 여자 혼자 짰든 일부러 판이 짜여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당시엔 저도 얼떨떨해 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도둑년아. 손님은 제 뺨까지 쳤고 당장 저를 내보내라고 난리가 났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저는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어디든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둑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말입니다. 이젠 정말로 가게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돈을 갚을 길도 막막해졌고 급하게 작은 자취방으로 집을 옮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당장 먹을 물도 쌀도 떨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이토록 가시밭길인지, 어찌 한 번도 편하게 걸을 수가 없는 것인지, 그때선 거의 초연한 자세가 되어 방 안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제 방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군요. 순간 겁이 나 문 쪽을 쳐다봤는데 사채업자가 문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갚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자각되었어요. 큰일이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장롱 속에 들어가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 말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가게에서 듣고 찾아왔습니다. 갈 데 없다면서요. 할 말이 없어 그저 숨만 죽이고 있는데 사채업자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죽을 생각은 행여나 하지 마세요. 그랬다간 죽어도 끝까지 쫓아가 돈 받을 거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협박의 공포가 저를 압도했어요. 그리고선 한참 있다 사채업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밤이 돼서야 갔나 해서 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근데 문 앞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바로 커다란 쌀과 김치, 각종 반찬이었어요. 뭐지 싶어 두리번거렸는데 그 사람은 이미 사라져 물을 곳도 없었죠. 쌀을 힘겹게 이고 지고 들어왔는데 마침 쪽지 하나가 톡 떨어졌어요. 거기엔 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 험악한 말을 던지고서 쌀을 주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음 한 달은 그 사람이 준 쌀로 어찌저찌 버티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어 일자리도 찾게 되었죠. 이번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술집이 아닌 시내에 있던 순댓국밥집이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일하는 주방 일이었지만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 돈 갚을 길이 보여 선택했어요. 일하는 동안 몸 여기저기가 아파왔지만 다행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은 사람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이 없어 좋았어요. 주방 이모들도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도 모두 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며 식사도 잘 챙겨주셨고요. 그 바람에 깡마른 몸매였던 저도 어느새 살이 두둑이 올라왔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 이렇게도 일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었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 부담스럽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볕이 드는 기분마저 들었죠. 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채업자를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왜 그래? 무슨 쫓기는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 짐짓 아무것도 아니라며 둘러대었지만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마침내 사채업자를 만나는 날 저는 수만 번 연습한 말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저 사실 술집이 아니고 이번엔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것 같아요.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은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애걸했습니다. 비참했지만 이렇게 애걸하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무릎을 꿇고 우는 저를 조용히 지켜보던 그 사람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투로 그러더군요. 갚기만 하면 됩니다.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네? 정말요? 괜찮아요? 이번 달은 특히나 첫 주를 쉬고 일해서 돈이 더 비는데. 괜찮으니 몸 관리나 잘하세요. 그럼 난 이만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술집으로 돌아가라 으름장을 놓고 집안 물건이라도 부술 줄 알았는데 놀랍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야 숨 쉴 구멍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압박하던 것이 돈이었는데 적은 돈이라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 후 제 얼굴이 피었는지 같이 일하시는 이모들도 좋은 일 있어 하고 묻기도 했고 체력이 붙자 일하는 것에도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상한 사채업자와의 만남은 늘 이상하게 시작해 이상하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희 집 문 앞에 과일을 놓고 가기도 하고 돈을 받으러 왔다 하면서 돈은 받지 않고 제게 갑자기 건강하라며 생뚱맞은 말을 건네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 무거운 쟁반을 나르느라 손목이 아파 파스를 두르고 있는 절 보더니 병원에 가야 낫는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사채업자를 조금은 덜 무서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더운 여름날엔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 앞에 서 있길래 저도 모르게 저 괜찮으시면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실래요?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제게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채무자와 사채업자 관계라는 건 아무도 추측하지 못했죠. 이모들은 제가 낯선 남자를 끌고 들어오자 뭐야 만나는 남자야? 근데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좀 생긴 게 거시기 한데 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들 말을 들어 그런지 저 역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으면 채무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지? 하는 생각이요. 근데 나이 차는 둘째치고 채무자와 사채업자 사이에 애초에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죠.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것을 진지하게 의심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한겨울날이었고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데 저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나아지겠지 싶어 약도 안 먹고 버티던 게 일이 끝나니까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근데 발을 뻗은 순간 이상하더라고요.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그 길로 철푸덕 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야 제가 병원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사채업자가 제 눈앞에 있어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오늘 돈 주는 날인 거 잊었습니까? 앞불싸 잊고 있었어요. 돈도 집에 있는데 병원에 누워있게 됐으니 난감했죠. 근데 제 표정을 감지하곤 그러더군요. 제가 업고 왔습니다. 인근에 응급실이 있길래 추운 날 얼어 죽을 뻔했다네요, 의사가. 아, 네. 아프면 쉬지 뭐하러 일을 나갑니까? 네? 아플 땐 일 나가지 말고 쉬세요. 그런다고 돈 더 버는 거 아니니까.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나도 아플 땐 일 안 해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제 몸 걱정을 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그게 사채업자라 그런 건지 할 말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색해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남자는 그러곤 나가더니 병원비까지 계산해주고 갔더라고요. 또 퇴원한 다음 날은 집 앞에 몸을 잘 살피라는 쪽지와 함께 과일 바구니까지 놓아져 있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혹시 아니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좋아하세요? 이상해서요. 자꾸 저한테 잘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니까. 근데 그 남자는 질문을 한 제 눈을 뚫어지게 보더니 픽 웃더라고요. 마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들었다는 듯이요. 저는 지금 누굴 좋아할 상황이 못 됩니다. 네? 좋아할 수가 없는 놈이라고요. 답변 됐죠? 갑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웠는지.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론 사채업자분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상했습니다.
말없이 사라질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사채업자라도 올 텐데 아무도 돈 재촉을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불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저 혹시 김유정 씨 되시나요? 강영식 씨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김유정 씨 앞으로 남기신 게 있어서 여기 병원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강영식이라는 낯선 이름의 남자가 제게 무언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뭐지 싶어 일이 끝나고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는데 가는 내내 본능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강영식이 바로 그 사채업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경찰이 건네준 기나긴 편지 한 장을 받았을 때 그 예감이 확신으로 번졌을 때 저도 모르게 그만 몸이 떨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받을 적엔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다만 나의 지난 생을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다면 그게 당신이었으면 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일단 돈은 내가 다 갚았습니다. 밀렸던 돈도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당신의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못된 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로 살면서 채무자의 돈만을 지독하게 쫓고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신이 그런 내 모습을 봤다면 아마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할 악마라고 했을 겁니다. 나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죽어갈 때 나는 그들의 옆에 있어준 게 아니라 그들을 낭떠러지로 떠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만 적었어도 아마 세상은 살만한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후회와 자책이라는 것을 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입니다. 죽을 날을 받아두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잘한 것은커녕 잘못한 것 투성이더군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건지, 나란 존재가 어쩌다 이런 쓰레기가 되어버린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용서하고 싶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답게 굴어봤죠. 그러고 나니 살맛이 나더랍니다. 허나 이것이 내 죄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되지 않으리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셨을 채무자님, 앞으로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빛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또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로 인해 목숨을 던지셨던 분들, 그분들의 가족을 찾아가 이 돈을 건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마 죽어가는 제 얼굴 내놓고 말하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만큼이나 불행하고 가여운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에 동질감을 느껴서였을까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뉘우치는 이 남자의 마지막 모습에 어떤 소외를 느껴서였을까요? 무엇이 됐든 간에 저는 이 남자에게 받은 선의를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부터 알아보았어요. 물어보니 가족인 아들이 부모의 시신 인수를 포기하여 무연고 장례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장례 비용 댈게요. 저도 처음 치러보는 누군가의 장례였지만 이번 달 받은 월급으로 작게나마 치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급하게 전화를 돌렸고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들과 연락이 닿아 사진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고인의 아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몇 사람 오더라도 제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저 저와 그 사람은 채무자와 사채업자 딱 그 관계였으니까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엔 고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생을 떠나신 사람의 가족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주소지가 옮겨져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계셨지만 다행히 한 분은 찾을 수가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자 반지 앞방에 살고 계신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망설임 끝에 겨우 입을 뗀 것 같습니다. 저 강영식 씨가 이 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강영식 씨가 누구죠? 아,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적 있으시죠? 돈 받으려고 쫓아다녔던 사채업자분이신데. 그 인간이요? 왜 이 돈을 준답니까? 내 남편 죽으니까 이제야 미안함이 좀 생겼나요? 그렇게 질기게 돈 받을 땐 언제고? 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방금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 말에 그 여자분도 조금 놀란 듯 할 말을 잃고 제 눈동자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얼른 봉투를 쥐어드리고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뒤 재빠르게 돌아섰어요. 사는 형편이 많이 힘드신 건지 외면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남편 잃고 살아가시는 여자분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떠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강영식 씨 이름으로 모두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인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린 후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이 없으니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모조리 저축을 할 수 있었고 괜찮은 조건의 집도 구할 수 있었어요. 허나 한동안 고인은 제게 너무나 짙은 잔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제가 고인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분의 삶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채업자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다가 지인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채업 일을 시작하게 됐고 아들 병원비를 대셨다고 합니다. 무려 20년간을요. 허나 장례식장에선 볼 수 없었던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했다는 것을 알곤 마음이 아프더군요. 요즘 가끔은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떠오르곤 해요. 앞으로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빛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아이를 낳을 준비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고인도 이런 저의 모습을 축복해주고 계실까요? 하늘에선 부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지면을 통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